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박정숙은 새로 출시된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목에는 최신 시즌 팔찌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이번 달의 산 구두가 빛났다. 이건 꼭 사야겠어. 정숙은 550만 원짜리 가방 사진에 손가락을 얹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평생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지만 돈을 쓰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능숙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의 삶은 남편 김영호의 사업 성공 위에 세워져 있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정숙은 그것을 관리하고 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다. 아니, 정확히는 쓰는 것이 전부였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품이 막 들어왔는데 보시겠어요? 단골 매장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품 매장을 순례하듯 도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백화점 VIP 카드를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느껴지는 우월감, 직원들이 사모님하고 부를 때의 쾌감. 그것이 그녀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오늘 산 쇼핑백들을 안방 드레스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가득 찬 옷장 사이로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옷들이 보였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 상자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 김영우가 서재에서 나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 엄마, 우리 상의할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민재 결혼 준비하면서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확인해봤는데 계좌에 잔고가 없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정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지난 수년간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마다 그녀는 그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썼던 것이다. 조금만 이번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아, 그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 돈을 쓰면 어떡해?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 큰 돈을?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모든 카드를 회수했다. 지갑에 있던 현금까지 손에서 빼앗았다. 길고 긴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신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숙이 항변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가? 민재는 곧 있으면 결혼인데 결국 첫째 아들 민재는 부모에게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민재의 장모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간신히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결혼식 날 정숙은 200만 원짜리 신상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하객들 앞에서 여전히 우아한 척했지만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신랑 대기실에서 아버지는 민재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영호는 아내를 대신해 사과했다.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 힘으로 시작하던데 뭘. 그날 이후로도 정숙에게 명품은 여전히 삶의 전부였다. 그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남편과 아들의 원망을 감수하는 편이 나았다. 어차피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룸 가득 채워진 명품들은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함 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가족의 균열을. 어머니, 팔찌 너무 예뻐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진이 시어머니 손목에 팔찌를 가리키며 물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눈은 정확히 브랜드를 읽어내고 있었다. 아, 이거? 그냥 이것저것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걸로 샀어. 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눈빛을 읽고 있었다. 애도 알아보는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 수진은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그녀와 닮아 있었다. 수진 역시 명품을 좋아했다. 다만 방식이 달랐다. 수진은 직장 동료들, 고향 친구들, 아들 친구 엄마들과 개를 들기 시작했다. 매달 적게는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씩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어. 오늘이 바로 갯돈을 타는 날이었다. 600만 원. 계좌의 잔고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수진의 발걸음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명품 매장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번에 받았던 가방이랑 신발 있잖아요. 그거 아직 있나요? 400만 원짜리 가방. 100만 원대 신발. 수지는 한 달 내내 그것만 생각했다. 가방 들고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가방을 꺼내 거울 앞에 섰다. 완벽했다. 이 순간만큼은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서러움, 엄마가 빌려준 전세금 등 모든 것이 잊혀졌다. 이거는 처음 보네. 새로 산 거야? 민재는 드레스룸에 있는 가방과 신발을 발견했다. 응. 그거? 생각보다 싸게 나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시작한 신혼이 늘 마음에 걸렸고 시어머니가 쓴 결혼자금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다. 수진아, 이 돈이면 장모님께 진 빚부터 조금씩 갚는 게 어때? 민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별개 문제야. 엄마가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내가 희생만 하려고 자기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댁에 갔을 때였다. 정숙과 수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다. 저 가방. 신상이네. 얼마 주고 샀을까? 어머님 목걸이. 작년 겨울 컬렉션 아닌가? 비싼 건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브랜드인지 얼마짜리인지 속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각자 내린 결론은 같았다. 나보다 비싼 걸 샀네. 며칠 후 정숙은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요즘 수진이 쇼핑 많이 하니? 아, 그게 왜요?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새 가방 들고 있던데 그것도 꽤 비싸 보이더라. 너희 집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돈 모아야 하는 거 아니니? 민재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며느리 품평이.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젊을 때 돈 모아야 나중에 편한 거야. 수진이한테 잘 말해. 전화를 끊고 정숙은 남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는 돈 씀씀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명품만 사들이던데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것 같고.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일주일 후 정숙은 불쑥 며느리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민재는 아직 안 왔니? 네, 아직 안 왔어요.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다. 현관 신발장 위에 새 구두 상자가 보였다. 소파 옆에는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역시나.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며느리가 새로 산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질투와 시기가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쟤는 돈이 어디서 나서 명품을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정숙은 또다시 남편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또 쇼핑했더라. 전세 살면서. 정신 차리고 돈 모아서 집 살 생각은 안 하나 봐.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방어 기제가 숨어 있었다. 며느리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했다. 자신과 며느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 닮은 욕망이 가족을 얼마나 더 깊은 골로 몰아넣고 있는지. 며칠 후 정숙은 백화점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신상 가방 하나, 벨트 하나,
그리고 한정판 스카프까지. 총 450만 원어치였다. 이번 달 좀 빠듯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남편이 준 생활비 계좌에서 몰래 빼낸 돈이었다. 요즘 일이 바쁜 남편이 알 리가 없는 일들이었다. 집으로 향하던 정숙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민재가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던가? 아침에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엄마,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맞다. 오늘이었다.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집 앞 주차장을 지나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벌써 왔어? 당황한 정숙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 3개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관 앞에는 민재와 수진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숙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쇼핑백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쇼핑백들을 현관문 옆 구석에 재빨리 밀어 넣었다. 현관 신발장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차려입었다. 새로 산 옷인 것 같았다. 응, 왔어?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수진과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현관에 있는 쇼핑백이 자꾸 신경 쓰였다. 나중에 다들 가면 가져오면 돼.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정숙은 당황하며 물었다. 준호 같은데요? 아까 온다고 문자 왔어요. 둘째 아들 준호가 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저 왔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현관 구석을 보더니 쇼핑백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왜 여기 놓여 있어?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엄마 거 아니에요? 왜 밖에 놔뒀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정숙과 그 쇼핑백에 쏠렸다. 영호가 쇼핑백의 브랜드 로고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오늘 또 백화점 다녀왔어? 아, 그게. 정숙은 변명을 찾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3개의 쇼핑백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정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필요하다고요? 수진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지난주에 저한테 돈 아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젊을 때 모아야 한다고. 정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건 너희 상황이 다르잖니. 어떻게 다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아무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결혼할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명품 사시면서 저한테는 아끼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수진아, 민재가 아내를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쇼핑백 보고 남편한테 전화하신 거 알아요. 제가 돈을 너무 쓴다고.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그만해, 수진아. 민재가 강하게 말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집어들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다.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가 한숨을 쉬었다. 민재 엄마, 우리 대화 좀 해야겠소? 여보, 너희들 나가서 저녁 해결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할 얘기가 있으니? 민재와 수진은 어색하게 일어났다. 준호도 분위기를 읽고 자리를 떴다. 수진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동질감이 뒤섞여 있었다. 차 안에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심했어. 아니야. 괜찮아.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를 비난했지만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남편 몰래 개를 들어 명품을 사고 그걸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나도 결국 어머님처럼 되는 건가? 정숙의 집 안방에서는 영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안 돼, 여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민재의 집 작은 방에서는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어머님처럼 안 될 거야.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룸 안에는 아직 입지 않은 옷들이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드레스룸처럼. 그날 이후 가족의 사이는 겉으로는 유지됐다.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연락하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똑같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그렇게 닮은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아버지, 전세 만료일이 다음 달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한대요. 민재의 전화를 받고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고 아들 부부의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알았다. 내가 뭐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영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결혼 당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다. 며칠 후 영호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상의할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 민재네 전세 만료라고 하는데 이번에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데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돈으로? 그래서 당신 명의로 된 공장 부지 그거 팔면 될 것 같은데 공장 부지. 10여 년 전 영호가 정숙 명의로 사둔 땅이었다. 당시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아들 내외가 괜찮은 아파트를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다. 안 돼요.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영호가 놀랐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내후년쯤 처분하려고 한 건데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민재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건 내 명의 땅이잖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당신 마음이라니.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싫다고 했어. 그 땅은 못 팔아. 뭔가 이상했다. 아내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영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혹시 그 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로 가서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공장 부지 등기부 등본. 거기에는 2년 전 설정된 근저당이 찍혀 있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게 대체 뭐야? 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아내 명의의 통장 카드 내역. 그리고 알게 되었다. 정숙이 가족 몰래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쓰다가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 이게 뭐야? 다음 날 아침 거실 탁자에 영호는 서류를 던졌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값이 너무 밀려서. 카드값?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용하면 어떡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생활이 답답하다고 땅까지 담보로 잡혀? 그게 말이 돼? 그날 저녁 급히 소집된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재, 내외와 준호가 모두 왔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영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공장 부지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민재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민재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실망을 드러냈다. 평소 예의 바르던 민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민재야, 엄마는 됐어요. 기대 안 했어요.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늘 그랬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 그를 따라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라도 좀 돈을 모아뒀으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됐을 텐데. 수지는 순간 뜨끔했다.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 명품을 사는데 쓴 돈이 떠올랐다.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은 넘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말 자신도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내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소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영호는 민재를 따로 불렀다. 아들아, 이거 영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집 구하는데 보태서 쓰거라. 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웠다. 집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 하지만 남편이 몰래 비상금을 모아 민재에게 줬다는 사실을 정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시 카드와 돈을 요구했다. 이제 그만하시오. 더는 못 참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돈도 안 주고. 당신이 뭐가 부족해.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잖소. 그럼 이혼해. 나 이렇게 못 살아. 정숙은 소리쳤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영호가 붙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영호는 직접 아내의 짐을 정리해서 문 밖에 내놓았다. 옷, 신발, 가방들. 화려한 명품들이 현관 밖에 쌓였다. 정말 이럴 거야? 정숙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영호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각자 살아봅시다. 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했소. 문이 닫혔다. 정숙은 명품 더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평생 모은 것들. 하지만 정작 가족은 없었다. 갈 곳 없던 정숙은 첫째 아들 집을 찾아왔다. 평생 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던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꾸짖었다. 어머니, 제발요.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러실 수 없어요. 그제야 정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듯 했다. 수진 역시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던 명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 수진을 찾아갔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수진 또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어 시어머니께 용돈이라며 건넸다.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다. 몇 달 뒤 민재와 수진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책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방문한 그들은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는 정숙과 마주친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 그녀의 팔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다짐과 눈물은 허상이었음이 분명해진다. 그 이후로 가족은 두 번의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된다. 인사는 오가지만 대화는 없다.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었다. 욕망과 체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결국 남은 결론은 하나였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